GDG 송도 오거나이저 이영빈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모두의 연구소 아이펠이라는 곳에서요 지금 AI 교육을 하고 있고요. 모두의 연구소라는 회사에서 이제 또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 인공지능 커뮤니티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잭스 플렉스 랩을 운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GDG 송도 오거나이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잭스를 알아보는 것 들어가고요. 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리고 잭스 유저가 바라본 케라스 코어 혹은 뉴 케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렉스와랑 케라스를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케라스 코어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요. 이제 어제 보니까 깃헙 들어가니까 이미 케라스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케라스 코어에서 케라스로 바뀐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설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 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 머신러닝으로 뭔가 모델을 간단하게 짜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 네, 꽤 많군요. 여기서 혹시 케라스로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아, 네, 케라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다 파이토치겠죠? 네. 네, 대부분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물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또 구글에서 나온 또 다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 잭스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잭스를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잭스는 XLA랑 오토그라드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연구와 고성능 연산 작업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떤 거냐면 XLA랑 오토그라드겠죠. 네, 뒤에 있는 내용은 머신러닝 연구와 고성능 연산 작업은 파이토치도 그렇고 텐서플로우도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특이점은 XLA랑 오토그라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오토그라드부터 먼저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토그라드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 잭스.그라드로 그레디언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자동 미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x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일 때 도함수 이제 한 번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번 지나면 6x 플러스 4, 그 다음에 뭐 세 번 6, 네 번 0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자동 미분화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이제 계속 한번 그래드를 통해서 미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얘는 파이토치에도 있는 거긴 합니다. 텐서플로우에도 있긴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요, 얘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이 스탑 그레디언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레디언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메타러닝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어떤 수준에서는 멈췄다가 다시 러닝 레이트를 구하는, 다시 옵티마이제이션을 구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이 방식을 통한 건 잭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잭스 렉스 스탑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데, 텐서플로우도 이런 비슷한 기능은 있긴 한데 좀 부족하고요. 파이토치는 이 기능이 없다 보니까 새로 아예 모듈을 짜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탑 그레디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토그라드가 그렇게 큰 장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 파이토치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얘가 좀 더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XLA입니다. XLA가 가장 잭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XLA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약간 구글에서 나온 구글 번역을 사용한 건데, 구글 for Developers라는 이제 저희 GDG나 이런 데서 나온 그런 블로그에서 나온 건데, 발췌를 한 건데요. XLA는 CPU, GPU 및 맞춤형 액셀러레이터, 예를 들면 구글 TPU 같은 이제 기기에서 Just-in-Time 컴파일 기법을 사용해 런타임에 사용자가 생성한 텐서플로우 그래프 혹은 잭스 그래프를 분석하고 실제 런타임 차원과 유형에 맞게 최적화하며 여러 연산을 함께 합성하고 이에 대해서 효율적인 네이티브 기계어 코드를 내보냅니다. 라는 아주 긴 문장이 있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딴 거는 다 괜찮은데요, 저는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Just-in-Time 컴파일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대체 일반 컴파일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게 여기에 대부분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이라고 하면 뭐 컴파일 그거 계속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저도 이제 AI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AI만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컴파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파이썬이라는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파일이라는 기법이 되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잠깐 공부를 하고 있는 고 언어를 좀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듈을 생성하고 빌드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빌드된 파일을 기반으로 실행을 해야 이게 .hello world를 쳐야 hello world라는 게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이 모듈 생성 및 빌드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게 차이점이고, 그리고 그 빌드된 파일을 생성된 파일을 기반으로 실행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컴파일 기법이에요. 그러면 대체 저스트인타임 컴파일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스트인타임 컴파일은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파이썬과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랑 그리고 일반적인 컴파일과 그 중간에 있는 컴파일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일 때는 컴파일러가 돌아가는데요. 이제 바이트 코드로 되어 있고, 이때 언제 들어가냐? 런 타임이 진행할 때, 실제로 실행을 할 때 그때 저스트인타임 컴파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저희가 컴파일에서 빠르게 돌려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모델은 데이터 불러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모델을 학습시킬 때 최대한 빨리 학습시키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 얘를 컴파일하는 기법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얘만 컴파일하는 거죠. 모델에 있는 학습만 컴파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컨셉이 나왔고, 이 컨셉을 이제 XLA가 지금 그대로, XLA는 이런 저스트인타임 컴파일 기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XLA 아키텍처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LA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출처는 텐서플로우 XLA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XLA HLO 그리고 Target Independent Optimization and Analysis가 들어가고, 다시 XLA HLO를 통해서 하이레벨 아마 하이레벨 오퍼레이션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컴파일하는 기법인데요. 이 HLO를 이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컴파일이 되는 기법이고, 이렇게 컴파일을 보통 2번 정도를 이전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XLA HLO를 2번 했고요. XLA HLO에 들어간 언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자체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 같은 경우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댄스 혹은 뭐 MLP, 멀티 MLP, 그리고 파이토치에서는 리니어 레이어로 이제 보통 쌓여 있는 그런 함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다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건 좀 더 원시적인 형태였고요. 이게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인데요. 저희 보시게 되면 HLO 바로 밑에 원래 한 번 더 해주는데 지금 좀 바뀌어 있죠. 뭘로 바뀌어 있냐면 LLV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LLVM이 뭐냐면, 혹시 이제 스위프트나 다른 언어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LLVM 되게 익숙할 거예요. 얘도 일종의 좀 컴파일 기법이고 되게 큰 혁신을 불러온 이제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부분 아마 머신러닝 모르는 분들도 이 언어는 알더라고요. 모듈러라는 회사에서 나온 모조라는 언어가 얘가 파이썬보다 뭐 35,000배가 빠르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썼는데요. 이 모조를 만든 모듈러 CEO가 이 LLVM 컴파일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 계셨어요. 스위프트가 어찌 보면 머신러닝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특징이 LLVM 많이 꼽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운데에 혹시 MLIR이라고 적혀 있는 게 좀 보이실 수 있는데요. 여기 형광 색깔 이제 그 상자죠. 얘도 이제 두 개가 뭔가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LVM으로 컴파일러를 쓰는 게 아니라요. MLIR이 이제 미디얼 레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LLVM 로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로우 레벨로 컴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들 레벨 기간으로 조금 취합해서 구글이 따로 좀 작성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MLIR을 쓰는 게 현재 지금 XLA 아키텍처에서 제일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지금 오픈 XLA라는 것도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엔 빠르다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오픈 XLA라는 아키텍처가 나왔고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꼭 파이토치를 쓰는 유저분들이라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현재 이제 오픈소스계에서는 가장 소타 컴파일 기법이고 이론상으로는 가장 빠를 수밖에 없는 컴파일러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프레임워크가 보면 텐서플로우, 잭스, 파이토치가 있습니다. 현재 세 개 중에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는 일정 부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파이토치는 컴파일이라는 게 2.0 이후로부터 나왔는데 그때 서드 파티를 많이 적용시킬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XLA 기법 때 오픈 XLA를 쓸 수 있고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HLO라는 게 있는데요. HLO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컴파일 입력 언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파일러가 크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XLA HLO를 또 사용하게 되고 또 IRE라고 있습니다. IRE는 아까 그 이전에 봤던 MLIR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가운데 MLIR. 이 MLIR 컴파일러를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이거를 조금 더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기법을 연구하는 게 IRE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픈소스로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요. XLA HLO 이전 버전은 지금 전부 다 개발이 돼서 사실 파이토치에도 어느 정도 이식이 되고 잭스나 텐서플로우도 어느 정도 이식되고 잭스에서는 100%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IR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적용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제가 느낄 때는 되게 중요한 컴파일 기법이지 않을까? 추후에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토치나 텐서플로우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일종의 메소드만 바꿔주면 되는 정도로 바뀌니까요. 왜 데이터셋이나 허깅 페이스 모델 쓸 때도 저희가 그냥 땡땡땡땡 슬래시 버트 땡땡땡땡 이렇게 쓴 것처럼 아마 IRE도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PJRT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하드웨어를 좀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언어예요. 지금 여러분들 딥러닝 연구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GPU 갖고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 GPU 여러분들 저도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맨날 다 나와 보고 누를까 말까, 이 금액을 지를까 말까, 4090 지를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만큼 되게 비싸고 그리고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인퍼런스를 줄 때는 다른 언어를 쓰는 게 더 다른 이제 하드웨어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픈 AI도 그래서 뉴칩 개발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뉴칩 개발한다, 구글은 원래 TPU인데 TPU 고도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결국 쿠다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호환이 좀 잘 안 맞고 신호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PJRT를 통해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언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미래에는 여러분들 한 번쯤 만나게 보게 되는 이제 오픈 XL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잭스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론적으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게 실습적인 파트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잭스라고 하면 오토그라드랑 XLA가 있는데요. 이 XLA는 일종의 빠르게 만들어 주는 거고 XLA HLO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얘를 통해서 하면 실제로 성능이 되게 빠르다. 학습 속도가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꽤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밖에 저는 XLA만 장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점으로는요. 자동 벡터화 기능을 갖고 있는 VMAP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요. 또 병렬화 설계도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분산 처리 과정이랑 이제 병렬화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 하면 많이 애먹는 경험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잭스로 하면은 메소드 하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또 재현성이 가능한 랜덤 넘버 부여라고 해서요. 이제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재현성 가능하게 만드는 랜덤 넘버까지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에 한번 좀 업데이트 했는데요. 그 데이터 샤딩이라는 기법도 있습니다. 이 샤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GPU를 이제는 A100 한 대 이런 것도 참 구하기도 쉽지 않고 A100 80기가로 전체 모델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멀티 GPU를 쓰게 되는데 이 멀티 GPU를 쓸 때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나눠서 그리고 그 모델이 서로 통신을 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좀 멀티 GPU를 통해서 분산학습 처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산 처리 과정에서 잭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잭스 이렇게 좋다고 지금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안 쓸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잭스가 사실 그 페이퍼스 위드 코드로 보게 되면 2등, 3등 왔다 갔다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야. 딥러닝 프레임워크 순위를 보면 2등이 텐서플로우고 2, 3등이 뭐냐면 텐서플로우랑 잭스예요. 잭스가 한 달에 한 70개 정도의 레포지토리가 나온다고 하고 7, 80개 레포지토리가 나오고 텐서플로우도 7, 80개 정도의 레포지토리가 한 달에 나옵니다. 근데 1등인 파이토치는 한 달에 25,000개가 나와요. 네. 그냥 사실 다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파이토치로. 네. 그만큼 파이토치가 되게 많이 쓰고 이제 잭스도 뭐 이제 3등이긴 하나 아주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쓸까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XLA라는 걸로 컴파일을 진행할 때 XLA HLO는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언어 자체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퓨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원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는 게 걸림돌입니다.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카운터 함수입니다. 그냥 카운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운터 닷 카운터 해가지고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인데요. 그냥 저희 폼은 돌리게 되면 카운터 하나씩 추가된다고 하면은 1, 2, 3 그대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카운터에서 하나씩 더해주는 기법인데 그냥 폼 돌리면 1, 2, 3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카운터를 리셋한 다음에요. 패스트 카운트에 저스트 인 타임 카운터다 카운트를 해줬어요. 이게 컴파일을 진행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레인지를 해서 카운트를 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게끔 원래 세팅되어 있던 게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1, 2, 3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잘 나오지 그러니까 컴파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1, 2, 3 하나씩 늘어나는 거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좀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퓨어 펑션이라고 하면요. 같은 입력값이 주어질 때 언제나 같은 값을 리턴하는 걸 의미하고 절대 부수 효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리스 임뮤터빌리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데이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요. 그 데이터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일부만 변경하고요. 변경된 복사본을 사용해서 다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무슨 문제점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요. 딥러닝계에서는 되게 복잡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 거의 모든 프레임워크는요. 상태가 변하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모델 파라미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딥러닝을 생각했을 때 이제 파이토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그 컴퓨터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 컴퓨터가 독일 암호를 풀 때 뭔가 동그라미가 이게 엄청 많이 돌아가잖아요. 이게 쭉 돌아가는 엄청난 기계를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그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요. 안에서 변하는 걸 가정하고 그거에 업데이트 했을 때 계속 붙는 걸 가정하는 거죠. 아까 카운터에서의 닷 카운터 했을 때 하나씩 그 함수 내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함수형 프로그램의 딥러닝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모델 파라미터는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상태 관리를 새로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 관리를 따로 해주고 그 업데이트를 계속 그쪽으로 주면서 이 두 개를 모델과 파라미터를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장벽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옵티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티마이저 혹은 배치 스테이트 같은 것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상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상태값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머릿속에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을 많이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잭스랩을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냥 단순하게 저도 그러니까 이 사상이 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보고 연구하고 좀 코드도 짜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때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가정을 하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요. 그래서 이 단점이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잭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한번 잭스가 아니라 플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잭스 뭐 많이 쓴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냐라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잭스는 쉽게 말해서 넘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넘파이로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잭스로 전부 다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쉽게 만드는 것 중에서 제일 메이저한 게 이 플렉스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플렉스 오른쪽에 이제 로고가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티셔츠도 플렉스 티셔츠를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이 플렉스라는 애는요, 구글 딥마인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구글 리서치의 브레인 팀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글 브레인과 딥마인드가 합병했기 때문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하이레벨 API이고요. 플렉시빌리티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허깅 페이스예요. 여러분들 다들 LLM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LLM일 필요는 없죠. LM 정도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허깅 페이스를 한번 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허깅 페이스 사용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도 역시 이제는 허깅 페이스가 디폴트가 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깅 페이스에서도요, 플렉스 커뮤니티 위크라는 걸 만들어서 현재 많은 모델들이 좀 변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대부분의 논문 구현은 플렉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VIT, palm2, 이미젠, 잭스너프 등으로 전부 다 플렉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 딥마인드만 썼냐?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도 썼어요. 그러니까 구글 브레인도 썼고요. 딥마인드도 따로 구축해서 썼는데요. 구글 브레인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쿠라는 걸 썼고요.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플렉스랑 경쟁하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플렉스랑 이것도 하이쿠가 데프리케이트가 되고 플렉스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옵텍스라고 해서 옵티마이즈만 따로 관리하고요. RLX, Reinforcement Learning, 첵스는 이제 챗 테스트 환경, 쥐라프, GNN이 있고요. 또 이제 잭스 타이핑이라고 해서 잭스에서 사용하는 타입 언어를 표현하는 것도 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에퀴녹스라고 있습니다. 에퀴녹스는 사실 딥마인드 쪽은 아니지만 구글 X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글 X. 네, 다들 X 하면 트위터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도 X가 있습니다. 구글 X라고 해서 일종의 실험실이고요. 이 안에 있었던 게 원래 딥마인드가 이 자회사로 있었고, 또 이제 현기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 X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X에 사용하는 잭스 라이브러리는 에퀴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잭스는 좀 이렇게 여러 프레임워크를 좀 사용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대세는 뉴럴 네트워크는 플렉스고 옵티마이저는 옵텍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실 본 게임인데요. 잭스 유저가 바라본 뉴케라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2023년 한 9월 저번 달이었나요? 저저번 달에 그 케라스를 창시를 했던 분, 케라스를 직접 만드신 이제 프랑스와 숄레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와 숄레는 나이가 90년생인가? 네, 엄청 나이가 젊으신 분이신데, 이분께서 케라스에 대해서 새로 어나운스먼트를 발표해요. 어떤 어나운스먼트냐? 자, 케라스가 다시 멀티 백엔드로 돌아간다라는 주의 요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좀 올드하신 분들은 다시 멀티 백엔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멀티 백엔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케라스가 멀티 백엔드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멀티 백엔드였냐?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는데요. 뭐 시아노라는 언어도 있었고요. MXNet이라는 언어도 있었고, 텐서플로우 1점대 버전도 있었어요. 근데 세 개 다 너무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프랑스와 숄레라는 청년이 직접 나와서 이 세 개를 통합해서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뿔처럼 단단할 거다라고 해서 이름을 케라스로 지은 거였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요. TF1이 뜨면서 티아노랑 MX넷이 죽었습니다. 네,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침 프랑스와 숄레도 구글로 들어가게 되면서 TF2가 나온대 라고 하니까 야 TF2에 그냥 백엔드로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케러스를 안에 집어넣자라는 그런 발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게 되는 케러스라고 하면 TF.케러스 이게 되게 많이 사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하다가 저저번 달에 다시 이제 멀티 백엔드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왜 멀티 백엔드로 다시 우리는 회귀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더 유저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뉴 케러스입니다. 케러스 코어라고 불렀고 지금 이제 3.0이라고 보시면 케러스 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발표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텐서플로우 유저는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죠? 그냥 TF.케러스랑 뭐가 다른 거지?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셨고요. 파이토치 유저 입장에서는요, 뭐 케러스의, 이걸 한번 좀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 케러스 코어를 설명할 때, 그럼 세 개를 멀티 백엔드라고 하면 세 가지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잭스였어요. 이 세 개를 케러스에서 정말 쉽게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텐서플로우 유저 입장에서는 멀티 백엔드가 되든 하나로 쓰는 원래 우리 거 쓴 거 아니냐로 간 거고요. 파이토치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케러스에 파이토치가 붙는구나. 네, 나는 상관없어. 난 어차피 파이토치 쓸 거야. 아니면 파이토치 라이트닝이 있는데 굳이 왜 굳이 케러스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반응이었고. 잭스 유저가 대박이었죠. 잭스 플렉스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안 했는데요. 이제 추후에 할 건데. 플렉스 쓰기도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잭스를 편하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플렉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플렉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그럼 구글 리서치에서 얘를 안 하고 아예 케러스로 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따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여줄 슬라이드는요, 제가 플렉스랑 그러니까 케러스 3.0이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의 뉴럴 네트워크랑 똑같은 데이터랑 그리고 똑같은 에폭이랑 똑같이 돌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제 원래는 주피터로 돌렸었는데 이번에는 주피터로 돌리지 않고 한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워포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렉스에서는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 모델을 선언을 할 때, 우리가 파이토치에서는 그런 걸 쓰잖아요. 그 초기 값을 넣어주잖아요. 뭐, init 같은 것들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텐서플로우도 서브 클래싱 API를 쓰게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플렉스는 decorate nn.compact를 사용하게 되면요, 선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잭스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플렉스도 그거에 대한 설계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처럼 함수형 API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좀 흐름이 끊어져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모델을 선언을 해준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할 거는요, 생성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수도 랜덤 넘버 생성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위에 잭스다 랜덤단 prng 키라고 해서 넣어주고 다음에 rng랑 init rng를 줘서 이걸 잭스 랜덤단 스플릿으로 이렇게 코드를 쪼개줘요. 그래서 얘는 되게 독특한 기법으로 하는데 prng 키가 있으면 그 키에서 스플릿하면서 계속 이 랜덤 넘버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제 init 함수, 그러니까 내부 변수에 한번 넣어주는 걸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초기값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CNN에 CNN init에 이제 init 넣어주고 JMP once에 1, 32, 32, 3입니다. 1, 32, 32, 3. 32 곱하기 32 곱하기 3 이미지를 넣어주는 건데 이거 왜 넣어줬냐면 제가 사실 이 데이터셋에 사용한 데이터가 C파10이에요. C파10은 32 곱하기 3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진 그 이미지를 갖고
트레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미지넷이나 다른 언어를 다른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 함수도 바뀌겠죠. 그렇게 하고, 이거는 트레인을 하기 아니라 트레인은 false로 주게 된다고 했을 때 파라미터 배치 사이즈를 통해서 트리맵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에 커널이랑 컴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서머리 있잖아요. 캐럿 쓰게 되면 서머리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서머리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게 트레인 스테이트를 생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트레인 스테이트라는 객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해 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관리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트레인 스테이트에 any가 들어간 트레인 스테이트가 있는데, 트레인 스테이트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모델 파라미터도 있고요. 그리고 TX 같은 경우에는 아담 같이 옵티마이저, 그렇죠. 옵티마이저도 저희가 아까 미리 선언을 하긴 했는데, 미리 선언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옵티마이저 스테이트도 관리해 줘야 되고, 배치 스테이트, 파라미터 이렇게 관리를 트레인 스테이트 객체로 전부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매트릭스도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매트릭스 구성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바로 썼던 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트릭스도 따로 구성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트레인 스텝을 구성해줘야 되는데, 특이점은 뭐냐면 로스 펑션을 내부에서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로스 펑션에 CNN이라고 모델을 선언한 다음에 모델 어플라이를 해줬을 때 파라미터는 파라미터, 배치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배치 스테이트, 이미지를 넣어준 다음에 트레인이 들어가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배치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로스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로스와 로직과 업데이트를 전부 다 구하게 만드는 일종의 로스 펑션을 내부에 구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스 밸류 앤 그래드를 통해서 밸류랑 그레디언트를 구해준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그래드 펑션을 넣어주고, 그 다음 어플라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대체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주고, 거기서 리턴 값이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관리를 계속 따로 해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물론 스텝만 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에폭까지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에폭에서는 이게 약간 좀 잭스의 약간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배치 사이즈가 자동 배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자동 배치를 잘라줘야 됩니다. 저희가 칼로 자르듯이 잘라주게 돼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제 렌에 보시게 되면 잭스 랜덤에 퍼뮤테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퍼뮤테이션을 기반으로 전부 다 배치 사이즈에 맞춰서 자르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개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LLM을 돌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배치 사이즈 기본적으로 1로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2 이렇게 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튼 현재 개발이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배치 단위로 스텝을 학습을 진행해주고 디바이스에 넣어준 다음에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에폭을 돌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참 플렉스가 참 어렵다라는 걸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코드인데요. 이걸 케라스로 작성한 겁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케라스의 귀여운 로고고요. 보시게 되면 num 클래스 10이고 input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고 케라스 시퀀셜로 통해서 딱 구축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이거 그냥 케라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그 앞에 저희가 임포트에서 OS를 넣고 OS의 인바이러먼트에서 백엔드를 잭스로 바꿔놨습니다. 네, 그건 좀 생략을 해놨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델 컴파일을 진행하는데요. 케러스다, 로스다, 스펄스,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 넣어주고, 옵티마이저에 아담 넣어주고, 매트릭스에 넣어주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케러스를 사용한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케러스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배치 스테이트 128 넣고, 15F 넣고, 모델 핏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돌아갑니다. 네. 이거 아까 앞에 있는 코드랑 이거랑 코드가 똑같은 겁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이러면 잭스 쓸만하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거 이제 딥러닝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얘는 특히 케라스나 텐서플로우 공부한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해서 잭스가 돌아간다고? 앞에 그 복잡한 과정 없이 이런 거에 되게 눈이 좀 크게 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까지 되면 참 해피 엔딩이고 케라스의 압도적 우위로 파이토치는 멸망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모델 핏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표적으로 겐 같은 겐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겐은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 로스를 따로 구축을 해준 다음에 따로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델 핏으로 딱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핏이나 어떤 부분을 트레인 루프에서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스 펑션 같은 앞에 있는 코드는 그대로 시퀀셜하게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모델은 로스 펑션에 로스 카테고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넣어주고 아담 선언해주고 뭐 애큐러시 2개 다 넣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죠. 네, 그다음 로스 앤 업데이트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스랑 업데이트를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Y의 프레딕션, non 프레딕션 밸리어블을 만들어줘서 모델 다 스테이트리스 콜로 해서 스테이트리스를 구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로스는 로스 펑션에서 구해줘야 되고 트레인 애큐러시 매트릭 해줘야 된 다음에 리턴에 로스랑 non 트레이너 베리어블 변수랑 그리고 매트릭 베리어블을 따로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잭슨 밸류 앤 그레드를 넣어주라고 하는데요. 얘는 저도 어제까지 계속 봤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다. 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얘는 저도 좀 플렉스에 좀 익숙한지 얘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밖에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인 스테이트를 딱 구축해줘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로스의 non-trainable variable랑 metric variable 그레드를 그레드 펑션에서 구축해줘야 되고 옵티마이저도 스테이트리스 어플라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로스를 구해주게 되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아까 플렉스랑 뭐가 다르지? 플렉스랑 느낌이 좀 되게 유사하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옵티마이저 빌드를 해줘서 옵티마이저에 넣어주게 되고 아까 트레인 스테이트 구축할 때는 트레인 스테이트에서 꺼내먹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꺼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델 다 트레이너블 밸리어블이랑 non 트레인 밸리어블을 따로 구축을 해줘가지고 따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관리 안 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갖고 온 게 컬렉션 함수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컬렉션 함수를 쓰는 거면 사실상 그냥 딕셔너리로 관리하는 거랑 그게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전 좀 이거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따로 관리해줘야 되고 스테이트라는 걸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트레인 보면 트레인 데이터를 이뮤너레이트를 해가지고 하나씩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밸류 어크리시 베리어블에도 베리어블을 일일이 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다 어사인하는 방식, 어사인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이 상태 관리를 스테이트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스테이트가 나오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 얘랑 사실 이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잭스랑 거의 그러니까 플렉스랑 거의 유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플렉스 알아보자라고 했을 때 플렉스랑 뉴케라스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플렉스의 장점은 비교적 예제가 다양합니다. 왜냐? 이전까지 좀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절대 많은 건 아니에요. 한 달에 80개가 나오는데요. 한 70개가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한 10개 정도가 괜찮은데요. 10개 정도 전부 다 구글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트레인 스테이트를 정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직관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잭스를 100% 활용하기 위해 나온 툴이라서 뼛속까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서 잭스를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허깅 페이스가 밀고 있는 잭스 프레임워크 표준입니다. 허깅 페이스가 민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리서치 팀이 담당하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쪼개놓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옵티마이저 팀이 따로 있겠죠, 리서치에서. 나 옵티마이저만 계속 연구하는 팀이 나 얘만 떼서 들고 갈래. 그래, 너 떼서 너가 라이브를 직접 만들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떼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불러오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조금 사용성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저 눈치를 보지 않는 업데이트입니다. 실제로 겪은 건데요. 다음 달에는 이 메소드가 데프리케이티드 되니까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플렉스 튜토리얼에 있는 것 중에서요, 기초적인 건 돌아가는데요, 기초적이지 않는 그 조금 넘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튜토리얼 마이그레이션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잭스 백엔드 케라스의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아까 개발 과정에서 케라스 코어 파트마다 메인테이너를 지정해서 빨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와 숄레가 총괄하고 있고요. 검수는 매튜 존슨이라고 해서 이제 잭스 메인테이너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토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류에서 이제 트레인 파트는 이제 지나이 팽이라고 해서 그 A&M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오토 케라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테이너가 지정돼서 관리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한꺼번에 바뀔 때 나중에 중구난방으로 되고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할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 참겠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두 번째는 커스터마이징이 하지 않는 선에서 케라스가 편의성에서는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뭐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고 간단한 모델이다. 그러고 하면 그냥 케라스랑 똑같아요. 네. 단점이 뭐냐면 스테이트 정의가 모델 안에 숨겨져 있으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빼놓아도 컬렉션으로 좀 사용하는 거, 약간 이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잭스를 100% 활용하고 있지 않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PRNG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예제가 없어요. 네. 예제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보여준 것도 프랑스와 숄레가 이제 공개한 걸 조금 수정해가지고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 말고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라고 보면, 저는 잭스 생태계를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플렉스 쓰는 게 좋고요. 잭스를 명확하게 잘 사용하고 싶다? 플렉스 쓰세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필요 없는 간단한 모델 돌릴 거다? 그러면 그냥 케라스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 코드에 좀 기여하고 싶다? 아직 기여할 공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케라스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사실 케라스 커뮤니티 위크에서도 똑같이 발표했는데 이거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빼지 않았는데요. 케라스가 저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황제가 되려면 다시 케라스의 위상이 커져서 파이터치의 아성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려고 한다고 하면 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텐서플로우 모델을 만들고요. 닷 케라스로 저장하고 나중에 잭스 백엔드로 변환해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프레임워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 네. 그 발표는 끝났고요. 혹시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을 하면요. 저희 이제 쉬는 시간에 저기 앞에 데스크로 가시게 되면 아마 저 티셔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그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 이 보시면은 이제 잭스 쓰는 코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케라스 백엔드 통합할 때 예전 버전은 막 해서 텐서플로우 뭐 버전 1 할지 다 백엔드 선택했잖아요. 이게 3.0도 그렇게 뭐 텐서플로우 쓸지 아니면 토치 백엔드 쓸지 잭스 백엔드를 쓸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코드를 실행시켜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케라스 IO를 들어가서 케라스 코어 어나운스먼트 들어가고 가이드, 그 다음에 Getting Started With를 보게 되면 이 코드 지금 좀 크지만 좀 보이시나요? 네, os.ermb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버전을 주고 잭스로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돼요.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뒤에 분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잭스나 플렉스 관련 질문이 아니라 아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LL을 학습할 때 배치 사이즈를 1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이게 워낙 사이즈가 그러니까 모델 대규모 모델 그러니까 대규모 모델이고 대규모 학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2 이상 주게 되면 OOM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큰 정말 수천 대를 쓰게 되잖아요. A100도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기본적으로 1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LLM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서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다음 뒤에 분도 혹시 잠깐 아, 네.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케라스 데이 때도 강연을 듣고서 잭스가 정말 재밌구나, 재밌겠구나, 정말 유용하겠구나 그러고 입문을 해봤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주신 것과 약간 조금 더 발전된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잭스를 입문을 하려면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잭스 같은 경우에 잭스 KR이라는 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잭스 KR.readerdocs.io로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번역된 게 있거든요. 그 번역으로 공부해 주시는 것도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한글로 공부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 잭스 백엔드 케라스도 저번 주 일요일 날 헥토버 페스트라는 곳에 제가 참여를 해서요. 거기도 좀 업데이트를 해놔가지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스 kr.readerdocs.io입니다. 그래서 잭스 kr이라고 치면 아마 저희 거 나올 거예요. 네, 거기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잭스가 진짜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작년 강의 자료라고 해도 안 돌아가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한데 거기는 그래도 계속 제가 최신 버전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궁금했던 부분은 산업에서는 조금 더 텐서플로어 같은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지만 연구나 이런 아카데미에서는 파이토치를 더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 잭스의 현재 트렌드를 보면 산업에서 많이 증가하는 폭인지 아니면 아카데미와 같은 연구 포지션에서 많이 증가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거는 압도적으로 후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잭스 메인테이너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랩에 운영하시는 아카데믹한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글에서는 가만히 냅두진 않습니다. 잭스 자체가 워낙 좋다고 그 구글 내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 I.O. 그러니까 올해 I.O. 때 그 딥러닝 관련으로 크게 나온 게 세 가지라고 전 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젠 AI 파트였고요. 두 번째가 케라스가 좀 바뀐다. 그리고 뭐 혹은 디텐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디텐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병렬 처리가 들어갔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가 JAX2 TF예요. 그래서 JAX라는 모델을 TF로 변환을 해줄 때 그 TF 다 saved 모델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TensorFlow Extended를 활용해 가지고 MLOps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 파트도 지금 현재 개발이 꽤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저도 그거 관련 좀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JAX2 TF가 얼마나 좀 잘 작동을 하는가. 근데 물론 이때 이제 플렉스 2 TF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트레인 스테이트나 이런 거 따로 관리해 줘야 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실제로 좀 작동을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아마 산업적인 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나요? 근데 시간이 네, 시간이 저 다 돼가지고요. 저희 잠깐 2시